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희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드디어 우리 화학원의 마지막 단원이죠. 자, 우리 4단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4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안내를 드리자면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이 4단원은 아마 여러분이 우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까지 과학을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그쵸?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색함만 조금만 딱 벗어나시면요. 우리가 다루는 개념은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것, 자, 화학 반응에는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좀 흐름 좀 잡고 시작을 해보면요. 자, 우리 크게 화학원이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 중에서 마지막 단원, 바로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 화학의 첫걸음에서 어떤 거 공부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죠? 자,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본적인 용어들도 공부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화학을 표현하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하셨고요. 그쵸? 그리고 물질의 기본적인 농도를 나타내는 몰농도라고 하는 단위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몰농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그 몰농도라고 하는 내용을 좀 자주 사용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화학의 첫걸음에서 정말로 첫 발을 딱 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세계에서 자, 우리가 화학, 즉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 원자인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자, 공유결합이 뭔지, 이온결합이 뭔지 공부했었고, 자, 그런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분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첫걸음을 뗐고요. 기본적인 입자 공부했고요. 걔네들을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었으니 그죠? 이제 그 물질들로 정말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할 단계가 바로 4단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4단원에서 우리가 꼭 얘만큼은 알아야만 한다. 나중에 우리가 4단원이 끝났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면요. 자, 요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키워드 4개를 다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자, 바로 그 개념이 동적 평형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한자 잘 아세요? 선생님이 한자는 잘 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거 조금 하거든요. 자, 동자가 움직일 동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자, 평형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태. 자, 이걸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열심히 알아볼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동적 평형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에 대해서 하냐면 자, 우리 산과 염기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산과 염기는 초등학교 때도 했고요.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자,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산염기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잘 쌓아왔던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 새로운 개념도 하나 추가하고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데, 자,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입자들의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양적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바로 그러한 물질들의 양적 관계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이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반응. 자, 크게 2가지 반응, 산염기와 산화환원 반응. 자,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는 우리 언제 들어봤냐면 선생님이랑 3단원 할 때 들어보셨어요. 3단원 할 때, 그치? 언제 들어봤냐면 바로 전기 분해할 때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전자를 얻는 걸 환원,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 좀 더 살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살펴볼 게 자, 이렇게 중화 반응 또는 산화환원 반응, 자, 이렇게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때
주변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주변이 차가워지기도 해요. 자, 바로 그런 거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4단원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할 내용이 뭐라고요? 그쵸, 바로 동적 평형입니다. 자, 동적 평형에서는 우리가 키워드 딱 2개. 말 그대로 동적 평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동적 평형, 움직이면서도 겉보기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일까? 자, 바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선생님이랑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자, 이런 동적 평형, 물질들이 계속 움직이는 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자,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적 평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크게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생활 속에서 내가 이게 동적 평형인지 뭔지는 몰랐으나 이미 체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어떤 개념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병에다가 물을 좀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자, 뚜껑을 닫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자, 이 안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어떻게 됐냐면요. 자, 분명히 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물의 수면이 조금 낮아졌어요. 원래보다. 자, 그리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자, 요런 상태에서, 자, 더 이상 이 안에서 그 어떤 변화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더라.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왜 수면이 낮아졌을까? 왜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인가? 자, 우리가 그 2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올 건데, 자, 그 전에, 자,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물병에다 물을 넣어요. 물을 넣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물의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자, 일부의 분자들이 밖으로 튕겨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다? 그쵸? 기화 현상이죠. 자, 이렇게 액체의 표면에서는요, 자, 액체 상태, 즉, 물에서, 자, 물 분자들이 수증기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는 반응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분자들이 생겨요? 그쵸, 바로 물 분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물 분자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움직이다가 부딪히던가 뭉쳐요. 자, 뭉쳐서 얘네들이 다시 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 현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 응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처음에 우리가 액체를 이렇게 물병, 용기에다가 담았을 때는요, 액체의 표면에서 기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우리가 표면에서 나타나는 기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자. 네, 이렇게 증발돼서 기체 분자들이 여기에 떠 있게 됐는데 얘네들이 다시 움직이다 부딪혀서 뭉쳐서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액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자, 이거를요 우리가 바로 응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유리병 안에서는요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인데, 자, 이렇게 증발되는 애들, 자,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들, 그리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애들의 속도가 같다면, 나가는 개수, 들어오는 개수가 똑같다면, 그쵸, 더 이상 이 수면은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나가는 애들 증발되는 속도, 다시 들어오는 애들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더 이상 변화가 없어지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동적 평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같이 정리하고 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자, 정반응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썼죠. 그쵸? 자, 물이 액체 상태가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도 바뀔 수 있었네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 자, 거꾸로 돌아오는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난다라고 하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 오타 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역 반응이라고 여러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는 잘 나와 있죠? 가역 반응. 자, 이렇게 반응 조건에 따라서 자, 정반응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도 나타나고요. 역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더라. 자, 이런 거를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가역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요. 반응 조건 뭐 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압력, 온도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자,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가역 반응 중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거 바로 물의 상태 변화가 있어요. 자,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기체들이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건 역시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가역 반응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요. 이건 우리 지구과학 시간 뭐 이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은데 바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종유석이랑 석순, 자, 이런 애들, 자, 얘네들이 생기는 거, 자,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가역 반응의 일부예요. 자, 우리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탄산, 칼슘들로 구성되어 있던 뭐 암석층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막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주변에 물이 있었다, 물. 자, 그런데 이 물에 누가 녹아 들어갔냐면 바로 CO2라고 하는 기체가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탄산, 칼슘, 물, CO2가 서로 만나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반응을 하면서 자, 얘네들이 점점 파여요 하면서 바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반응식의 정반응 오른쪽으로 향하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안에 자, 칼슘 이온도 존재하는 거고요. 자, 탄산수소 이온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온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얘네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탄산 칼슘을 만들어내면서 자, 우리 아래서부터 자라나는 종유석이나 위에서부터 자라나는 종유석이나 아래서부터 자라나는 석순이나 자, 아니면 얘네들이 연결되는 석주나 자, 이런 애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자, 또 다른 가역 반응, 자, 염화 코발트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염화 코발트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마 사용해 보셨을걸요? 언제? 바로 물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파란색,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물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립니다. 자, 톡 떨어뜨리면 자, 이렇게 물이 묻은 부분만 붉은색으로 바뀐대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자, 얘네들을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던 애들을 다시 우리가 잘 말려주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와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염화코발트라고 하는 애들이 물을 흡수하면서 수화물이 되면요, 얘네들이 바로 붉은색,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 분자와 결합하고 있을 때 수화물의 상태에서는 붉은색이었다가 자, 우리가 물 분자를 제거해주면 자,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푸른색이었던 염화 코발트가 물이랑 결합하게 되면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가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역반응이 뭔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요거 정도는 좀 느낌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역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비가역은요? 그쵸? 자, 우리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애는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한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반응이냐면요, 바로 정반응이 되겠죠. 자, 역반응, 거꾸로 돌아가는 반응이,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반응에 비해서 매우 조금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들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바로 연소 반응이 있죠. 자,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종이를 태워요. 자, 종이를 태우고 나면 재도 남을 거고요. 이산화탄소도 날아갔고요. 수증기도 날아갔죠. 걔네들을 다시 모아서 한 용기 안에다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다시 종이로 바뀔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연소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자,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거, 정반응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또 대표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냐면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기체 발생. 자, 언제 기체가 주로 발생하냐면 우리 방금 본 연소 반응도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었고요. 금속과 산이 반응을 했을 때, 자, 요렇게 H2, 그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 자, 얘네들 역시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또 어떤 반응도 있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살짝 우리 앞에서 4단원 키워드 정리할 때 살짝 같이 보고 넘어왔었는데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반응 역시요, 얘네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산, 염기 반응을 했을 때도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이런 비가역 반응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좀 볼 내용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바로 가역 반응이에요. 정반응도 진행되고요, 역반응도 진행될 수 있더라. 이때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속도와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똑같을 때 나타나는 이 상태,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 상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 요 그림 익숙하시죠? 선생님이랑 우리 조금 전에 보고 왔잖아요. 자, 바로 그쵸, 동적 평형을 나타내주는 그림인데요. 자, 어떤 그림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런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었습니다. 자,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놔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이렇게 수용액의 물의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기체로 평평평평평평 빠져나가는 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화 현상. 자, 액체 상태였던 물이 기체로 바뀌는 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액체 표면에서만 나타나는 기화를 뭐라고 하자고요? 그쵸, 그걸 증발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 이 용기 안에, 그쵸, 기체 분자들이 뿅뿅뿅뿅뿅뿅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존재하던 기체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다시 액체로 돌아와요. 자, 기체가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이거 우리가 액화, 특히 지금은 응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을 해서 나타냈었어요. 자, 이렇게 증발과 응축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반응을 조금 전에 본 대로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역 반응이 일어날 때, 자, 반응이 쭉 진행이 될 때, 자, 이 안에서 진행되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Y축을 속도, 자, 이렇게 두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건 액체 표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죠. 액체 표면에 있던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자, 밖으로 튕겨나가겠다. 이게 증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액체 표면의 표면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액체 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자, 주변의 온도가 일정한다면, 그쵸? 이 액체의 증발 속도는요,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증발이라고 하는 건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 증발이라고 했는데, 자, 이 표면적이 절대 변하지 않고요. 자, 표면에서 얘네들이 기체로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즉 주변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계속 얻는 건데.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요, 자, 증발의 속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증발이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화학식에서는 정반응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튕겨 나갔어요. 자, 그럼 기체 분자들이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응축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단계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단계별로. 자, 처음에는 우리 물병에 물만 있고요. 물만 있고 아마 이 안에 기체 분자가, 수증기 분자가 없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기체 상태인 물 분자가 없으니까 응축이 될 수가 없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응축이 되는 애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 여기에 기체 분자가 몇 개 생겼어요. 그럼 이 기체 분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응축은 될 수 있겠지만 입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증발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 기체 분자의 수가 많아지다 보면요. 그쵸. 자기들끼리 응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응축돼서 물로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처음엔 기체 상태의 물 분자가 없어서 응축이 안 됐어요. 기체 분자가 조금 생겼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응축이 될 수 있었으나 그 속도가 빠르진 않았다고요. 하지만 자, 물이 계속 증발되다가 물 분자 수가 많아지면, 기체 상태의 물 분자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응축하기도 좋아질 거고요. 자,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빨라지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두 번째로 그려본 그래프가 응축 그래프입니다. 방금 우리 살펴본 대로 이 반응식에서는요, 역반응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응축 속도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결국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 지점은 뭐냐면 계속 증발돼서 나가요. 계속 응축돼서 들어와요. 근데 증발되는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가 같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자,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적 평형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고는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겉보기 변화가 없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이더라라는 거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랑 지금 요 그림으로 살펴본 내용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동적 평형이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에서, 자, 무조건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기본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 역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거, 자, 우리가 이거를 바로, 그쵸,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동적 평형 중에서도 액체와 기체, 서로 물질의 상만 다르죠? 고체, 이체, 기체, 물질의 상태만 다른 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상태가 동적 평형을 이루는 걸 상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상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큰 평형 상태 중에서 일부분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선생님이 두 개의 물병을 준비했는데요. 자, 두 개의 물병에서 지금 다른 거 보이세요? 다른 거?
그쵸. 하나는 뚜껑을 열었고 하나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자, 우리 뚜껑을 닫은 상태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한 2번 정도 살펴본 상태예요. 자, 뚜껑을 닫으면 자, 처음에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증발만 일어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안에 빠져나갔던 기체 분자들이 모이면서 응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자,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랑 지금 살펴본 요 그림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뚜껑을 열면 여전히 액체의 표면에서는 자, 액체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기체로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기체 분자들이 다시 응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자기들끼리 다시 뭉쳐야 액체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어머나 뚜껑을 열어버렸네. 뚜껑을 열어버렸다라는 건 에너지가 큰 기체 분자들이 멀리 퍼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체가 되면 뭐예요? 기체 분자가 생기면 뭐래요? 자, 얘네들이 다 멀리 사라져서 정작 이 안에는, 이 주변에는 응축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럼 얘네들은, 이 기체 분자들은요, 응축이 되고 싶어도 내 친구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응축되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증발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응축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계속 증발됩니다. 자, 이 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쵸? 도달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바로 우리가 동적 평형, 상평형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이랑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네, 일단 우리 화학에서는 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브로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17족 원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원자 2개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얘네들은 정말 신기한 게 바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비금속 원소라고 공부했던 애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브로민인 거죠. 자, 이렇게 액체 브로민을 우리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용기 안에 넣었습니다. 자, 용기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용기 안에 넣었으면 자, 이 액체의 표면에서 브로민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뿅뿅 튕겨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액체 상태가 기체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이 현상을 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자, 액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기화를 뭐라고 하죠? 그쵸? 증발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증발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이 늘어나겠죠. 자, 기체 분자들이 늘어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기들끼리 다시 뭉쳐서 액체 상태로 돌아오려고 할 거다. 자, 기체 상태였던 애들이 다시 액체로 돌아와요.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하자? 응축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우리 이렇게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역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온도, 속도, 네, 죄송해요. 속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시간이 지날 때 일단 증발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는 증발 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할 때는요,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초반에는 기체 분자들이 없으니까 응축이 잘 안 되다가, 자, 기체 분자가 생기고 기체 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시 응축 속도는 같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을 했대요. 그럼 우리 겉보기엔 변화가 있다, 없다? 겉보기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얘네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더라. 자, 우리 이러한 거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바로 요 지점이 동적 평형 상태인 거고요.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동적 평형 상태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바로 상평형에 도달한 지점이죠. 자, 상평형에 도달한 게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여러분 우리 왼쪽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세요? 선생님은 어떤 점이 좀 눈에 많이 띄냐면 여기에서는 좀 연노란색이었어요. 별로 노란색이 진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진해졌죠? 젓갈색 비슷하게 이제 적색 비슷한 색 정도까지 나타났죠. 자, 왜 이렇게 되더라? 그쵸. 자, 우리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바로 분자 상태일 때 젓갈색을 나타냅니다. 얘네들이 젓갈색을 나타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초반에는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즉 용기 안에 기체 분자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그 색이 좀 연하게 나타났었더라면, 자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이 용기 안에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기체 분자가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기체 분자가 늘어났죠. 젓갈색을 띠는 애들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색이 진해져야겠죠. 자, 진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더 흐른 다음에 이 용기 안을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온도 변화 없이 시간만 조금 더 흐르게 둔 다음에 이 안에 용기 안의 색을 본다면 색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그쵸, 더 이상 색이 바뀌지 않죠. 왜? 이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자, 그럼 얘네들의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난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아래쪽에 남아있는 이 액체 브로민의 양은 늘어난다, 일정하다? 그쵸, 일정하더라. 네, 자, 겉보기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겉보기엔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입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동적 평형, 특히 액체와 기체 또는 고체와 액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의 상태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는 건 상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상평형 상태에서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액체와 액체의 증기가, 즉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자, 이때 이 기체들이 나타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할게요.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살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이런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지금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다 액체를 조금 넣고 콕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액체들이 이 안으로 슝 하고 들어오겠죠. 자, 여전히 나머지 이 부분은 진공인 상태예요. 자, 이렇게 액체가 들어온 다음에 한참 시간을 두고 관찰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을 두고 관찰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이 액체의 수면이 낮아졌어요. 자, 원래보다 액체의 수면이 낮아졌어요. 자, 좀 더 잘 보이게 표현해 볼까요? 자, 원래는 뭐 요 정도의 액체가 들어가 있었다면, 자, 액체의 수면이 낮아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왜 액체 표면에 있던 액체 분자들이 밖으로 자, 기체로 바뀌어서 증발을 해버렸으니까. 그쵸? 자, 증발을 했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때 증발되는 속도는 일정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 분자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응축을 해서 다시 액체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증발 속도, 자, 응축 속도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증발과 응축이 일어날 때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가 이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초반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자,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안으로 미쳐 들어오지 못했던 기체 분자들이 좀 남아있겠죠. 자, 이 안에는요, 기체 분자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체 분자들이 밀어내는 힘,
즉 기체의 압력이 바로 증기압력이 됩니다. 자, 우리 반대쪽은 진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체 분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밀어내는 힘이, 자, 여기에서 수은기둥이 눌러내는 힘과 서로 같아져야 되고요. 눌러내는 힘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은기둥 H가 나타내는 이 높이가 바로 증기압력일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할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온도를 높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 이 온도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밖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열 에너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액체들이 기체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건 열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운동이 활발해져요. 기체로 되기가 쉬워요. 그쵸? 자, 그래서 기체로 뿅뿅뿅뿅뿅뿅 더 잘 빠져나간다고요. 여러분, 기체로 더 잘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증발되는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더 빠르겠구나. 자, 그럼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면 기체 분자들이 응축을 해야 되는데, 응축할 때는 어떤 애들이 관여를 한다? 그치, 이 안에 기체 분자 수가 영향을 미치더라. 자, 기체 분자 수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요거 그래프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요렇게 기체 분자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는 입자수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기체 분자 수가 더 많아지니까 눌러내는 힘이 더 좋겠죠. 더 많이 눌러내요. 그러면 더 많이 밀려 올라가야 돼요. H의 높이가 높아져요. 증기압력이 커져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요, 액체들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압력, 증기압력이 같이 커지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요. 자, 액체를 바꿔볼게요. 자, 서로 다른 액체를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액체를 바꿨는데, 자, 어떤 애는 증기압력이 컸고요. 자, 어떤 애는 증기압력이 작게 나타났대요. 자, A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했을 때의 증기압력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자, A의 증기압력이 더 컸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의미하는 게 뭘까? 같은 온도라는 거, 우리가 밖에서 주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같은 양을 줬을 때 기체가 더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서 찍어 누르는 힘이 커요. 여러분, 기체가 왜 더 많이 생겼을까요? 그치. 자, 에너지를 줬을 때, 이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옆에 있던 액체 분자와의 결합을 끊어내고 기체로 돼야 되는데, 끊어내기가 쉬웠다고. 끊어내기가 쉬워서 기체로 되기 좋았다고. 기체로 잘 됐으니까 증기압력이 커진 거라고. 되셨어요? 그럼 거꾸로 갑시다. 자, 증기압력이 컸다라는 거는요, 기체 분자들의 수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기체가 잘 된다. 기체가 잘 되려면 액체와 액체 사이의 결합이 약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증기압력, 자, 물질의 상평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나요? 선생님도 알아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개정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화2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처음 듣는데, 어색한데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하고요. 그냥 자주 들어보세요. 자, 듣다 보면, 뭔가 바뀌고는 있는데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게 동적 평형이라고 했지. 자, 요 정도의 개념만 잡으셔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적 평형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용해평형 살펴볼게요. 자, 용해평형이라고 할 거면 일단 용해가 뭔지 알아야죠. 자, 용해라고 하는 애는요,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현상. 자, 이걸 우리가 용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섞인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 설탕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설탕물을 어떻게 만들죠? 그쵸? 물에다가 설탕 녹여서 만들죠. 자, 물에다가 설탕을 섞자. 자, 설탕을 섞자. 자, 이때 이 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용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용매에 넣어서 녹이는 이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했고요. 섞여 있는 이 물을 용액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정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섞여서 용액이 되는 용해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매에다가 용질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뭐 설탕물을 생각을 해본다면 물에다 설탕을 넣은 거죠. 자, 그럼 설탕 분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자, 물이랑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그걸 용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원래는 용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고체 상태로 있었는데요. 자, 얘네들이 자, 우리 물에 섞였다고 한번 해볼까? 우리 설탕물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설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요. 자, 설탕이 고체 상태로 있었는데, 자, 얘네들이 물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자, 물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설탕물 수용액이 되겠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녹는 과정을 뭐라고 하자? 용해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자, 이 물 수용액 안에 자, 용질의 입자수가 늘어나요. 그럼 이 용질들이 다시 무슨 일을 하니? 얘들아, 우리 다시 뭉치자. 자, 우리 같은 애들이었잖아. 자, 뿌리가 같잖아. 같이 뭉치자. 자, 뭉쳐서 다시 용질로 돌아오려고 해요. 물에 녹아 들어갔던 설탕 분자들이 다시 뭉쳐서 다시 한번 고체 상태의 설탕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석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용해라고 하는 것도요, 용해가 되는 것,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석출이 되는 게 둘 다 가능한 가역 반응인 거죠. 자, 그럼 우리 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려면 그 다음이 생각이 난다. 자, 가역 반응 조건에서 가능한 거 바로 그쵸? 얘네들 역시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형을 우리가 용해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초반에는 자, 용질에서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즉 용해되는 애들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용질의 수가 적다 보니까 다시 석출되는 애들은 얼마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석출 속도가 느렸어요. 자, 그럼 이때는 지금 용질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용질의 양이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자, 용해되는 속도와 자,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렇게 빠져나가는 속도, 들어오는 속도가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 겉보기의 변화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겉보기 변화는 없지만 실제로는 계속 용해되고 계속 석출되는 동적 평형,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쵸? 자, 이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물질이 녹을 수 없고, 자, 이미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아 있을 때, 자, 이때를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포화용액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려면요. 자, 우리가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이고요. 자, 그 다음에도 용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자, 이 나머지 이 용액이 용의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용의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빨라서 용질이 계속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자, 용액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불포화 용액은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포화 용액은요, 자, 이미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아 들어가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설탕의 용해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도 살펴봤죠? 자, 물에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각설탕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변화만 나타난다고? 그치. 이렇게 각설탕의 표면에서, 자, 설탕 분자들이, 자, 물에 둘러싸여서 톡톡톡톡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우세하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분자들이 용지 분자들을 이렇게 둘러싸는 현상,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선생님이랑 예전에 그쵸, 물 분자가 둘러싼다 해서 수화 현상이다, 이런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화가 일어나면서, 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설탕 분자들을 퉁퉁퉁퉁 뜯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요, 용해 속도가 빨랐겠죠. 누구보다? 석출 속도보다. 왜요, 선생님? 여러분 왜 그랬었죠? 그쵸. 지금 설탕이 물에 녹아 나오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용액 안에, 물 안에, 자, 설탕 분자가 충분히 많지는 않아서 석출되는 속도는 느렸어요. 하지만 용해가 더 많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충분히 설탕 분자들이 많아지면, 자,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치, 석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구나. 언제까지 빨라져? 그치,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를 때를 우리가, 용질이 계속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자, 하지만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바로 용해도 그래프입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을 녹인다면 얼마만큼 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그래프, 바로 용해도 곡선 그래프인데요. 자, 일단 우리 용해도 곡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부분의 물질들을 봤더니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가 커진대요. 자,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해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자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 선이 의미해주는 게 바로 용해 평형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였을 때, 평형. 자, 우리가 물질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였을 때, 즉 포화 용액에 도달을 했을 때예요. 자, 특정 온도에서, 주어져 있는 온도에서 요만큼 녹이면, 얘네들은 포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라고 하는 의미. 자, 이게 바로 이 용해도 곡선의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특정한 온도에서 이만큼이나 녹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밖에 안 녹였어. 이 말은 여기는 물질이 더 녹을 수가 있겠구나. 아직 다 녹지 않았어. 다 채워지지 않았어. 자, 요 상태가 바로 불포화 용액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태는 뭘까요, 얘들아? 녹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녹였어. 그쵸. 얘네들을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과자가 무슨 뜻일까? 선생님이 어제도 한 건데, 과식. 자, 과식이라고 할 때 그 과는요,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죠. 내 정량보다 더 먹었다. 그럼 과포화 용액도 뭐예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녹였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 내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보다 더 많이 녹였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안정한 상태일까 불안정한 상태일까? 엄청나게 불안정하죠. 녹일 수 있는 것보다 억지로 더 녹여놨는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밖에서 팡 하고 하는 충격이 가해지면요, 네, 자, 지금 더 많이 녹아있던 얘네들을 자, 고체로 확 석출을 시켜버리고요, 포화 용액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용해도 곡선에서 기본적인 이해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용해도 곡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용해도 곡선은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 이 물질들의 용해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남, 염화칼륨 이런 애들을 보면요, 자, 대부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용해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주로 고체의 특징이에요. 고체라고 하는 물질들은요,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높여주면 물질이 더 많이 녹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 자, 수산화 칼슘처럼 몇 가지 물질들은 온도를 높여줘도 네,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기체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기체를 생각할 때는 기체가 물에 녹는 거, 기체가 액체에 녹는 거, 기체의 용해를 생각을 하실 때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서 마시면, 그쵸? 탄산 기체가 톡톡톡톡 잘 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을 실온에다 한참 뒀다가 마시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치, 얘네들이 그 톡톡 쏘던 탄산 기체가 확 사라진 거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고체와 반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되는 정도는 더 작아집니다. 용해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이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일단 동적 평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동적 평형, 상평형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용해 평형까지 살펴봤죠. 자, 이 동적 평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같이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물의 자동 이온화, 용액의 pH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액의 pH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개념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물의 자동 이온화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 왠지 일단 이름이 많이 얘기는 해줘요. 저 물이 이온이 된대요. 자동으로. 그냥 물을 가만히 두기만 해도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요, 자, 이 안에서 물들이 쪼개져서 이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양은 되게 적어요. 자, 전체 물에 비해서 이 중에서 쪼개져서 이온으로 되는 양은 정말 적기는 하지만 이 적은 양에 의해서 용액의 pH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자, 물 분자들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이온을 주고받아요. 하나의 분자가 수소이온을 넘겨주면요, 또 다른 물 분자가 수소이온을 받습니다. 자, 수소이온을 받은 애는요, 얘네들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애는 수산화 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들이 이온으로 바뀌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반응. 그런데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용액 속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요, 자기들끼리 또 반응을 한다? 자기들끼리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한테 수소이온을 넘겨줘요. 넘겨주고 나면 보세요. 하나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었죠. 그거 다시 버린다고. 그럼 원래 물 분자로 돌아가야겠죠. 수소이온을 버리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랬던 애들이 수소이온을 다시 받아요. 그럼 원래대로 또 물 분자로 돌아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온화가 됐다가 다시 물 분자로 돌아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역시 가역 반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가역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선생님 얘네도 동적 평형 가능하겠네요. 네, 동적 평형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물에 왔다 갔다 가역 반응을 통해서 수소 이온을 줬다가 다시 받아왔다가 자, 이온이 됐다가 분자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자동 이온화 될 때 자,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자,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자,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수용액 속에 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했던 그 1단원의 기억이 여러분 좀 끄집어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치, 우리가 물질의 몰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였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럼 몰 농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죠. 네, 자, 물의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용액의 부피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용질의 몰수, 입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의미가 뭐겠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거, 자,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전체 용액의 부피 중에서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가 몇 몰 있습니까? 몰수니까 우리 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가 몇 몰 있습니까? 자,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수산화 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거 전체 부피 중에서 수산화 이온이 몇 몰 있습니까? 자, 이게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입니다. 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를 곱해주는 값을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수 느껴지세요? 항상 일정한 수. 그래서 얘네들은요 온도만 같다면 여러분 여기에 별표 용액의 온도만 일정하면요 이 두 개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0도일 때는 이 두 농도의 곱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25도씨에서는요 이 두 농도의 곱이 무조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야만 해요. 반드시 물질의 종류, 용액, 액성 다 상관없이 무조건 온도만 같으면 자,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일정해야 되겠더라. 자,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금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물이 자동 이온화돼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생겼습니다. 하나 생길 때 하나 생겼죠. 그럼 두 개 생겼으면 두 개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뭐니? 항상 순수한 물에서는 생겨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겠구나. 전체 부피가 같고요.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가 같으면 얘네들의 몰 농도가 항상 같겠구나. 그치? 자, 순수한 물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무조건 같겠구나.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25도씨를 한번 기준으로 살펴봐요. 25도씨에서는요. 얘네들의 값이 상수값이 자, 요만큼이래요. 자,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농도는 그쵸?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겠구나.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 순수한 물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어려운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이온화인데요. 수용액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요. 무조건 무엇에 따라서만 온도에 따라서만 그 값이 결정이 되더라. 저 온도가 같으면 이 이온화 상수값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순수한 물에서는요. 순수한 물에서는 어땠었죠? 그쵸.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무조건 같아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25도씨에서는 이 두 개의 농도를 곱한 값, 즉 이온화 상수값이 얼마였냐면 얘네들 여러분 이제 자주 보실 거예요. 무조건 외워지게 되실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어. 이렇게 정리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산성이었다면 여러분 산성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 즉 수산화이온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증가했으면요. 얘네들이 일정하려면 수산화이온의 양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산성용액에서는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요. 자, 원래 중성일 때보다는 증가합니다. 자, 얘네가 증가하는 대신 누가 감소해요? 그쵸,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염기성 용액 볼까요?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네, 수용액 속에 수산화이온의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수산화이온의 양이 증가했으면 수산화이온의 양이 증가했는데 여전히 상수니까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자, 원래 중성 상태일 때보다도 더 작아진다고요. 대신 누구의 양이 늘어난다? 그치, 수산화이온의 양이 늘어나더라. 이게 바로 염기성 용액에서 자, 수산화이온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비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여러분 혹시 뭐가 불편하세요? 선생님은 뭐가 불편하냐면 너무 숫자들이 작아. 물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소심하긴 하지만 숫자들이 너무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14승,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좀 편한 스케일, 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단위 뭐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있죠. 자, 걔네들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으로 우리가 pH라고 하는 값,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우리 수학적 지식을 조금 가져와야 돼요. 근데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계산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딱 가져오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로그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가져올게요. 자, 로그. 자, 우리가 상용 로그를 가져올 건데 선생님이 상용 로그가 뭔지 너무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께 여쭤보고 왔거든요. 자, 밑이 10인 로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네들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몰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지금 단점이 숫자가 너무 작거나 우리가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단위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한테 앞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줄게요. 상용 로그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그 값에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쵸? 얘네들을 역수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요렇게 바꿔주세요. 그쵸? 얘네들이 바로 pH입니다. 깔끔하다. 네.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값을 보시면요. 수소이온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앞에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pH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면요.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반대로 pH 값은요. 커져야만 해요. 그게 바로 pH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밑이 10이라고 했죠? 상용 로그예요. 자, 그러면 pH가 1만큼 바뀔 때마다 자, 얘네들의 농도는 몇 배씩 바뀌더라? 10배씩 바뀌더라. 자, 그러면 pH가 1만큼 작아졌어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요. 10배만큼 커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pH가 2만큼 작아졌어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제곱, 즉 100배만큼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pH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왠지 이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POH는 뭘까? 자, 우리 pH라고 하는 게 하이드로늄 이온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럼 POH는 그치,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에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럼 얘네들은 로그 OH 마이너스 분의 1. 자, 요렇게도 바꿀 수 있겠더라. 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산화 이온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OH의 양은요, 오히려 감소합니다.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배 증가하면요, POH는요, 1만큼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POH가 2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그치, 10의 제곱 100배만큼 증가했다.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용액이라고 하는 애들의 수산화이온의 농도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pH와 POH라고 하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조금만 응용해서 하나만 더 나타내 볼게요.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우리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25도씨일 때는요, 얘네들이 무조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자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 됐죠? 자,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로그.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요건 안다, 선생님도. 뭐? 우리 로그하고 이 안에 괄호값에 곱하기가 들어가면 더하기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얘네들과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 자, 요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줬는데 그럼 얘네들 계산해주면 밑이 10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걸 pH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POH였죠. 그럼 pH와 POH의 합이 항상 얼마? 그치, 14여야만 한더라. 언제? 온도가 25도씨일 때. 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완벽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는 애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거의 기준이잖아요. 자, 25도씨에서 자, 중성 수용액에서 살펴볼게요. 자, 25도씨다라고 할 거면 자,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항상 얼마여야 된다라고 했었냐면요. 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중성이다라고 할 때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이 무조건 같아야만 했어요. 자, 얘네들의 값이 무조건 같아야만 하니까 오케이. 자, 얘네들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였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자, 얘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의 pH 계산하자고요. 마이너스 로그 씌워주자고요. 여기 마이너스 로그 씌워주면 얼마 나와? 7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POH 계산해 보자고요.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역시 7 된다고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거 또 나오네. pH와 POH의 값은 항상 얼마여야 된다? 자, 이 합은 항상 14여야만 하더라. 이게 중성입니다. 자, 이게 중성이에요. 자, 이게 기준.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산성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산성일 때는 그치. 자, 중성일 때보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값이 더 증가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더 감소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pH라고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얘네가 증가했죠. 중성일 때보다 산성이. 자,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pH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 돼. 7보다 작아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 둘의 합이 무조건 14여야 된다니까 pOH는 오히려 커져야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염기성일 때 보자고요. 자, 염기성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염기성은 중성일 때보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중성일 때보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이 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POH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POH는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라고 했습니다.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이 증가해요. 그러면 POH는 어떻게 된다? 해야 한다. 그럼 POH가 7보다 감소해야 한다.
근데 pH랑 더했을 때 무조건 14가 돼야 되니까 pH는 7보다 커져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표현이든 다 똑같은 말인데, 다만 우리가 너무 작은 스케일로 보는 게 힘들어서 자, 조금 앞에 상용록을 취해서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pH와 pOH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나눠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중성일 때는 pH가 7이고요. 자, 산성이 되면 pH가 7보다 작아지고 염기성이면 pH가 7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pH로 한번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pOH로 잡겠습니다. 자, pOH 중성일 때는 역시 7입니다. 염기성일 때는 pOH가 7보다 작아지고요. 산성일 때 pOH가 7보다 커지더라 라는 것. 자,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7이라고 하는 기준은 언제만 가능한 기준이다? 이때 25도씨에서만 가능했던 기준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용액의 pH를 이용해서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나타내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 pH,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의 pH 몇 개 대표적인 애들만 좀 살펴볼게요. 자, 25도씨입니다. 자, 25도씨에서는요, 우리 기준이 pH 7로 잡으시면 돼요. 자, pH 7이 중성인 거고요. pH가 7보다 작아지면 산성, pH가 7보다 커지면 염기성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산성 물질들 이름에서 아예 알려주죠. 탄산음료. 자, 아니요, 우리가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나는 애들, 식초, 오렌지 또는 레몬, 자, 이런 애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염기성이다 라고 하는 애들, 뭐 비누 대표적이고요. 자, 우리 위액에 있는 그 위산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제산제, 자, 이런 애들도 염기성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비예요.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러분 정말 깨끗한 비를 이렇게 모아다가 우리가 pH를 측정하면 얼마일까요? 바로 5.6 정도입니다. 5.6. 선생님, 그러면 pH가 7보다 작으니까 산성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깨끗한 비조차 pH가 5.6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래서 그래요. 자, 우리가 대기 중에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다 녹으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탄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부의 수소 이온을 이렇게 물에다가 밖으로 이온화해서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졌죠. 자, 수소이온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소이온은 자, 물이랑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졌네. 얘네 많아지면 산성이었네. 그쵸.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요, 정확히 pH 7은 아니고요. 약한 산성이 내 pH 5.6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변에 뭐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엔진에서 막 반응해서 생기게 되는 뭐 질소산화물들, 이런 애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요, 얘네가 물에 녹아서 더 산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라고 얘기하는 거, pH가 5.6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렇게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들이 생기게 되면 자, 바로 우리가 산성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물질들의 pH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물질들의 pH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라고 하는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용액의 pH를 측정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지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시약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나타내줘요. 용액의 액성을, 용액의 pH를. 자, 용액의 pH, 즉 산성인지, 자, 염기성인지, 중성인지에 따라서 그 색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리트머스 용액이 있고요. 자, 메틸오렌지 있고요. 브로모티물 블루, 자, BTB라고 하는 애들 있고요. 자, 또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애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리트머스 용액은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종이로 더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자, 얘네들은 중성에서 이렇게 보라색 나타내고요. 자, 산성일 때는 붉은색,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다 리트머스 용액을 한 방울 똥 떨어뜨렸는데 얘네가 빨간색으로 바뀌더라. 자, 그럼 얘네들은
산성 용액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4.5, 8.3은 뭐냐면 사실 얘네들이 색이 변하는 게 정확히 pH 7을 딱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붉은색으로 바뀌는 건 수용액이 자, pH 4.5보다 더 작구나 이런 뜻이고요.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pH가 8.3보다 더 크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pH의 지시약의 변색 범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다른 지시약으로는요, 메틸 오렌지가 있어요. 메틸 오렌지. 이름에서 느껴지죠? 얘네들은 오렌지색이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주황색이 기준인데, 자, pH가 3.2보다 더 작으면, 그러니까 더 산성이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자, 얘네들은 염기성이 되면 될수록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 색이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한 pH 4.4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염기성이 되면 될수록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BTB 볼까요? 자, BTB는 초록색이 기준색이에요. 자, 보시면 자, pH 6.0, 7.6 사이에선 초록색입니다. 거의 중성에서 초록색이죠. 근데 얘네들이 산성으로 되면 될수록 pH가 작아질수록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pH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될수록 푸른색으로 바뀌게 된대요. 자,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는 건 우리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우리 무색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산성과 중성에서는 거의 무색이고요. pH가 8.2보다 커진다. 즉, 염기성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핫핑크 있죠. 핫핑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한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에 따라서 우리가 용액의 pH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시약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지시약은요, 우리 또 언제 사용할 거냐면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중화 반응을 할 때 이 지시약의 색이 팡 바뀌는 지점을 이용해서 얘가 중화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산과 염기가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 외에도요, 자, 우리 뭐 pH 미터, pH 시험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자, pH 미터는 기계예요. 기계여서 자, 수용액에다가 기계를 퐁 꽂으면 네, 뭐 이렇게 끝이 뭐 유리 막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퐁 꽂으면 이 유리 막대 덕분에 이 안에 얘네 하이드로늄 이온이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는지 측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우리 바로 pH로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pH 미터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계예요. 자, pH 시험지는 뭐니? 이거는요. 자, 요렇게 우리 지시약들이 있잖아요. 지시약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종이에 묻혀놔요. 종이에 잘 흡착을 시킨 다음에 이 종이를 자, 내가 궁금해하는 용액에다 퐁당 담급니다. 담갔다 꺼내면 pH 시험지에 색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뀐 색을 보고 얘네가 대략 pH가 어느 정도이겠구나 라고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 pH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약 중에 여러분 혹시 양배추 지시약 기억나세요?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양배추를 이렇게 열심히 삶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색소를 뽑아내서 그 색소 역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에 따라서 바뀌게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사실 선생님이랑 같이 대표적인 지시약을 보긴 했지만 정말 종류가 많은 지시약들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을 잘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특정한 pH에서만 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올 때 pH 0에서 그리고 14까지 올 동안 자, pH에 따라서 색이 바뀌게 되는 만능 지시약을 만들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 pH 미터, pH 시험지를 이용을 해서 자, 용액의 pH를 확인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정말 어려운 개념 공부하셨어요. 어떤 거?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 pH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사실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고3 형들, 고3 오빠들, 고3 누나들이 공부하는 화2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쭉 내려온 거여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선생님이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구나 정도로까지만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셨으면 훨씬 잘하신 거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문제 적용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과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